자, NSC 시간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성원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정세현 장관이 왜 나오셨냐면은 이제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말에 인터뷰한 게 이제 보도가 되는데 경향과 여기서 이제 한국 관세 협상이 안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보자마자 정세현 장관한테 연락이 오겠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월요일 나가야겠다. 자, 장관님 왜 연락을 하신 겁니까? 네? 왜 연락을 하신 겁니까? 우선 첫째 관세 문제 말하자면 대미 투자 특별법인가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서 네. 미국이 좀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는 일이 벌어졌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일 때문에 안보실장이 책임지고 있는 외교 협상, 말하자면 원자력 그 잠수함 문제, 네. 그다음에 또 그 우라늄 농축 문제, 그 폐연료 재처리 문제 등 이런 외교 협상이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통상 문제가 꼬여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있는 외교 안보 안보 사안이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런 불평을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외교부로 얘기합시다. 통상국장이 잘못해가지고 통상국이 잘못해서 북미국장이 지금 일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하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건데 그런 얘기는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대통령한테 지금 뭐 보고를 해서 경제 쪽을 좀 나독거리고 그다음에 또 그 민주당에 얘기를 해가지고 빨리 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책임지고 있는 문제가 꼬여가고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야지 이걸 언론에다가 저렇게 공개를 하는 건 곤란하죠. 말하자면 저건 국장급에서 통상국장하고 북미국장이 싸우는 격이에요. 그걸 장관 앞에서 불평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밖에다 얘기하는 건 곤란하죠. 지금 장관급이 되지 않습니까 안보실장은. 그리고 이제 자주파 동맹파 얘기를 한다든가. 그 얘기 이제 그 다음 저기 좀 이미 떴네요. 힘드네. 외교 안보는 전문 영역이다. 그래서 이념성이나 아마추어리즘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안보는 전문 영역인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직업 외교관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것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이 아닌데 어떻게 샤오미 같은 걸 그렇게 능숙하게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처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셀카 베이징까지 갔어도 셀카를 찍어가지고 시진핑으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서 한중 관계를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었습니까? 이념성 얘기 저건 좀 구체적으로 저거 말고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기 좀 빨간 줄 친데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이념성 그다음에 자기중심주의 아마추어리즘이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문장에 있는데 여기는 인용이 안 됐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익의 이념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진보 진영의 이념성이 문제다 하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 말하자면 NSC 멤버 중에 일부가 지금 그 외교안보 문제를 이념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그런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종북파로 빨갱이 만드는 겁니다. 정책 이념성이라는 단어는. 자주파하고 동맹파 전형적인 그렇죠. 그 대결 구도로 자주파를 지금 하는 하려면 건데. 색깔론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동영 장관만을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장까지 몰고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념성이라는 단어는 저건 매우 지금 그 적절치 못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마치 좌파 진보 진영의 이념성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는데 저거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장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자국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날 11시부터 시작이 된 그 민주당의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 첫 회의에서 그때 당 대표는 이재명이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해가지고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 자국 중심성을 가지고 실용 외교를 펴나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지만은 맨 끝자리에 유성남 의원도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이 바로 자국 중심성인데 자기 중심주의. 이거는 외교에 있어서 미국한테 의존하거나 더 미국한테 끌려가지 않고 우리 국가익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실용주의적으로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당 대표 시절부터 자국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를 분명히 한 대통령 밑에서 안보실장을 하는 사람이 진보 진영의 자기 중심주의를 비판하다니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실장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마 조리즘도 비판을 했던데 외교안보 문제는 소위 그 프로들만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만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장성 출신만이 안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통령 아마추어예요 그 분야에. 그래도 프로보다 훨씬 더 잘해요. 트럼프도 아마추어입니다. 그 사람 절대로 외교관 출신이 아니에요. 장성 출신도 아니고. 좀 그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고 대통령 밑에서 일을 좀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또 있어요.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미 춤을 세게 하신 것 같은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정 장관. 그다음은요. 그 좀 대통령 그 발언과 지금 안보실장 발언이 좀 차이가 나는 거. 무인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좀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보실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도 우리한테 무인기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거 잘못 따르면 북한의 강경 대응만 초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보실장이 저런 식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보실장 이거는 이제 주로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하고 글쎄요. 유사하거든요. 대통령 아마추어다. 그다음에 북한도 무인기 보냈다. 네.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이런 거 잘못하면 북한의 강경 대응만 불러온다. 그 다음 거. 예. 무인기 말고 9.19 군사분야 합의.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작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네. 선제적 단계적 복원을 하겠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직 지금 조절 중이다. 1월 14일 날 얘기했어요. 8.15부터 5달이 됐는데 아직도 조율 중이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게 정책입니다. 그걸 이행해야 될 그 실무 책임자가 계속 조율 중이라는 얘기 군에서 말을 안 듣는다? 그럼 국방부 장관을 혼을 내든지 장관은 저 안보실장은 뭐 회의에서 대통령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국방부가 말을 안 듣습니다. 국방부를 좀 어떻게 다스려 주십시오 한다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언론에다 그 얘기를 하면 공개적으로 그다음 거 있는 거였어요. 뭐 준비를 많이 하셨네. 네. 화가 많이 나셨다니까요.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어. 그다음에 장관님 자료 저거 어떻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저거 만들느라고 내가 힘들었어. 저 만들려고 힘들었어. 근데 위성락 실장이 저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뭔가 내부 비판이 아주 셌거나 뭐 그러니까 내부 조율하는 게 안 된다. 그렇죠. 언론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작심하고 얘기한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면 이런 인터뷰 이상한 인터뷰.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무인기인가? 저 한미연합훈련 좀 띄워주세요. 한미연합훈련 관련. 한미연합훈련도 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내진 조정을 해야만 남북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통일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했기 때문에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어요. 대통령은 그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지렛대로 그렇게 해서 그걸 만들 수도 있다. 글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좀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카드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이게 대통령 바보라는 얘기가 뭐예요? 넌 곡조도 보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이죠? 자, 아 참. 그리고 무인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무인기 보낸 사람들 중에서는 그 오모모라고 있는데요. 예. 그 사람은 우리 세종대
학생입니다. 아 그래요? 예, 크게 물으셨어요? 그 대학원생. 대학원생. 예. 아 학교는 안 나와가지고. 아, 고사과 교수님 책임이다 그럼. 그 사람이 2020년에 그 초를 쫓아낸다고 그 세종대 앞에서 시위했던 사람. 시위를 한 그 사람들에 합류했어요. 한 번만이었지만 아하. 그렇게 해서 초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그 대학 그때는 그 대학 3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위안부 문제로 문제가 되어 있는 또 경찰 조사 받고 있는 김병헌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하고 좀 연결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구구하고 연결되고 일본 뭐 구구하고 굉장히 연결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세종대라는 이름은 그 마이나 인터넷 신문에서는 다 나왔습니다. 아 그랬구나. 예, 예. 메이저에서는 조금 가렸지만 그래서 무인기를 그런 식으로 민간에서 일단 보낸 거잖아요. 북한에다가. 네, 그것을 또 북한도 보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실장이 할 얘기는 아니죠. 예, 지금. 예.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이 무인기 폐프가 또 있다라는 거 다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상 학생을 내세워 가지고 그 폐프가 있다. 그렇죠. 정보사에서. 예, 정확하게 정보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수사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이상하게 고요가는 그러한 그 언론 보도를 좀 내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리 후사카 교수님은 이제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발언을 이야기해야 하셔야 되는데. 되는데 일본 발언 넘어가기- 총력을 좀 넘어가고 있어요.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다시 한번 네, 마무리하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보 진영의 이념성, 자기중심주의, 아마추어리즘 이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것을 민주당은 지금 따지지도 않고 모르는 거예요. 물론 무슨 통합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긴 하지만은 이거는 하다못해 외교안보 통일 자문회 뭐 그 외교 통일위원회라도 예. 열어가지고 예. 저거 따져야 됩니다. 저거는 당에서 문제 삼아야 되는 당에서 거예요. 문제를 삼아야 저도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정청 협의를 어저께 했던데 총리실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걸 지적을 못한 것 같은데 비서실장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저거 좀 전혀 좀 의식을 못하고 무슨 딴소리만 했던데 나 그 사람들도 참 장관님 요 정도 하시죠. 많이 혼내셨으니까. 자,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일본은 지금 사상 자민당 역사상 최고 최대 최고입니다. 예. 예, 클라스. 예, 1986년에 예. 나카소네 시대에 그 305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을 훨씬 넘어가지고 자민당만으로도 316입니다. 이게 그 마지막 여기는 지금 315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은 316까지 갔습니다. 예. 네, 일본 유신회하고 합해서 여권에서는 352입니다. 네, 이것은 그 자민당만으로 보면 118석 그 늘렸고요. 네, 또 춘도 개혁연합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네. 입법민주당하고 네, 공명당에 그것이 또 118석 감소 그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자민당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못 막아요 이제. 예, 네. 개헌 의석에 들어갔으니까. 3분의 2는 310의석입니다. 단독으로 3분의 1을 넘었어요. 예, 예. 단독으로 네. 넘어버려 가지고요. 네, 그러나 일단 그 중의원하고 이거는 중의원이고 참의원에서도 3분의 1을 넘어야 이게 발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자민당 쪽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고 하면 야당 쪽의 우파 네. 전당을 규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느냐라는 거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연대할 생각인데 일본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돌입하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런 것입니다. 아무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5일에 다카이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것을 그 소셜 트루스를 대만 통해서 빼고. 대만 문제 빼고. 예, 예. 빼고 빼고. 그 네, 말을 그러나 안 하는데. 트럼프는 그 헝가리
대통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온두라스 때도 그랬고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사실 우파 쪽의 전당이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많이 말로 개입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내정 개입이죠. 예. 다카이치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러나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 넘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일본 여론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건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게.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한국이 가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다고 나왔습니다. 70% 넘습니다. 한국이 트럼프 반감이. 대통령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전 세계 국가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3월 일단 3월 19일에 다카이치를 급빈으로 미국으로 초청한다. 그거 결정했고요. 돈도 뜯어내려고 그러나 보다.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다카이치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띄워주고 돈 뜯어내고. 예. 다카이치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위험하게 좀 느끼는 부분은 그 아베파가 지난번에 선거에서는 50명 이상 떨어졌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리 국회의원들이에요. 비리 그리고 종교 문제, 통일교 문제. 저는 이게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일본 극우하고 일본 보수 매체 핫잡품인 것 같아요. 총리가 다 등장했는데 다카이치 비판하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외교를 바보같이 한다고 그러고 예. 극단적인 발언 한다고 그러고 얼마든지 공격할 대안도 없이 저렇게 지른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싹 없고 다카이치 잘한다. 그리고 이제 여성적인 측면 혹은 이전 정치하고 다른 측면만 계속 긍정적으로 부각시켜 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중의원 선거로 가고 그다음에 개헌선 넘어가고 이렇게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여성 정치인일 때. 특히 산케이 신문이 경향, 요미우리도 그렇고요. 네. 아주 강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도개협 연합이 엄청나게 역풍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입헌민주당은 진보이고 또 공명당은 준도인데 전혀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선거를 위해서만 합쳤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그것을 많이 공감해 버려 가지고 입헌민주당 지지자도 자민당으로 찍었어요 이번에. 근데 그거는 다 언론이 어떻게 전달해 주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도 있죠. 정치 집단이 아무리 뭘 해도 언론이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 거기는 뉴스공장도 없잖아요. 만드세요 하나. 거기는 팟빵 팟캐스트도 없고 거의 없어요. 거기 유튜브에서 정치 콘텐츠들이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극우 채널이더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도. 맞아요. 결국 이제 그렇게 언론하고 극우하고 합작해서 만든 이 작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결국 일본 경제의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이긴 이유 중에서도 굉장히 극약 처방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경제 문제에 대한 극약 처방들을 많이 했어요. 감세를 하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거였는데 감세도 하고 중국과 경제가 불편해지면서 오는 일본 경제의 침체도 있을 것이고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미국한테 앞으로 또 더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가능성도 열렸고 이런 상황에서 일본 경제가 과연 버텨줄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다카이치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것은 장기 집권이거든요. 아베처럼. 근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계속 엔조를 부추기고 있는데 엔조를 하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일본 국가 쓰고 버리는 카드다. 예. 근데 일본 국가 개헌하고 싶은데 아무리 개헌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이 군국주의가 부활할까 봐 일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서 개헌은 어려웠는데 여성 정치인이 마침 나왔으니 개헌까지 가는 개헌까지 가고 그 부드러운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다카이치는 버리겠죠. 극우가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을 내세우겠죠. 네. 그
그 수순에 들어선 거 아닌가? 굉장히 위험한 수순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일단 2년 더 갈까? 2년?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2년 혹시 간다면 자면 선거에서 또 3분의 2 넘을 경우는 그 헌법 개정 발의를 할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2년 그런데 일본 정치는 2년 그대로 간다라는 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1년 정도로 또 1년 정도로 바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가 이제 다카이시가 용도라고 다 했으면 버리겠죠. 지금 개헌하고 이럴 수 있으면 그 사람 버리겠죠. 다카이치 자체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대중적인 인기로 이번에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너무 보이잖아요. 아, 네. 연기하는 게 그렇죠. 네, 퍼포먼스. 저렇게 오래 갈까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엄청난 지지율이 이게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극우라든가 보수이면 뭐 60대, 70대였는데 이번에는 특히 20대, 30대까지가 다카이치를 뭐 그 80%, 90% 지지. 이게 조금 달라진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더 수습될까라는 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더 나오는지 또 봐야 됩니다.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장관급을 보내겠다. 그 공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그럴 때 한국하고의 더 마찰이 생기니까. 일단 저기 그 뽕을 맞았기 때문에 거기도 선거 뽕을 맞아가지고 이제 좀 그 과격하게 나올 수 있죠. 다카이치 원래 맞아요. 하던 말투대로. 맞아요. 예, 한국 버르장머리가 나빠졌다니 뭐 이런. 자,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6월달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이거 이번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전 협상 시한을 6월달로 정했던데. 예, 저는 올해 안에 끝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6월 이내에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 트럼프가 시한을 6월 이내 4개월 내에 예. 종전 합의를 최종적으로 해라 예, 예.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아부다비에서 이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담이 그 다시 또 열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주 뭐 그 성과가 딱 있지는 않고요.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포로 교환 합의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21년 이후에 중단됐던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고위급 그 군사 한 라인이 재개된 거 이런 거는 이제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특히 민감한 영토 문제하고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 문제, 소유권 문제 이런 문제들은 협의는 된 것 같은데 해결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이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 생각에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그런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 3월 정도에 우크라이나가 협정을 체결하고 4월이나 5월에 국민 투표를 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본인이 이걸 그냥 받으면 정책 부담을 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 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국민투표. 네, 그래서 국민 투표로 가게 되면 본인이 혼자 책임을 덜 근데 지게. 국민투표 돼서 만약에 종전 협상이 만약 된다 그럼 전쟁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젤렌스키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를 해야 예. 되니까요. 대선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자기가 다시 당선되기 위한 그리고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건 대선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당선 안 되면 이 양반 갈 것 같은데 멀리.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본인도 알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젤렌스키 대통령도 직접 미국과 러시아가 12조 달러 규모의 경제 협정,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는 경제 협정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는 안보 그리고 이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폭넓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크라이나가 이 합의안을 이 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같아요. 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하고 중국이 그 미국이 대만에 파는 무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잖아요. 예. 예, 이 사안도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4월에 트럼프가 방중하기로 네, 했잖아요. 중국 간다고 이제 그 협상이 진행되는 하나의 차원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푸틴하고서 세 명이서 동시에 전화를 하루에 했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줄곧 유지해 오던 이른바 세력권 정치를 지속하겠다라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문제 안 건들게 해놓고 무기는 또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디테일은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네. 디테일은 굉장히 그 복잡한데요. 사실은 대만 무기를 작년에도 111억 불치를 팔았어요. 많이 팔았네. 근데 올해도 또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문제는 딜리버리가 뭐냐? 안 됐을 텐데. 예, 완전히 10년 전 것도 아직 딜리버리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대만을 등쳐먹고 있는 거죠. 등쳐먹고 있으면서 이제 무기를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건 하고 있고 그렇다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니까 대만은 그 무기 산다고 돈을 주면서 미국을 붙잡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대만은 그 사이에 군사비를 3배나 올리고 있는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미국은 쪽쪽 빨아먹고 있네. 예. 돈을. 그렇다고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느냐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무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계속 사기만 하면 뭐해. 그래서 안타깝네. 예, 4월에 방중을 하는 것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EU 국가들이 지금 계속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독일까지 좀 있으면 갔다 독일 왔어요. 오고 그다음에 스페인도 올 거란 네.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이 다 지금 중국을 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들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중국에 대해서 그들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조치를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 완전히 이전과 다른 합종 연행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시점에 당장 4월이라도 이제 북한과의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는 거고 일본 중의원 선거가 벌어져서 또 다른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지향이 펼쳐지는데 보면 계속 비핵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고 새로운 청사진은 내지 않고 있고 비핵화 얘기도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대북 그 인도적 지원은 오케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 유엔 제재 그렇죠 풀리고 그거는 그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으로 김정은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그 이 밑자리 까는 것 같은데 너무 약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김정은이 움직일까?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뭔가 하여튼 던지긴 던졌어요, 그죠? 예, 예. 너무 약하죠, 그거죠.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보다 좀 더 센 것을 미국이 내놓으라는 얘기를 지금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해야 쪽에서 됩니다. 우리 쪽에서 그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안보실장이에요. 다시 돌아갔군요. 첫 번째 테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요 이야기는 근데 그 장관님이 하실 줄 제가 알았고 꼭 해야 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다 지나가도 이건 정세현 장관님 안 지나 연락 오겠다 바로 띠리리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